차가운 새벽 공기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오늘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그의 생에서 가장 짧고도 긴 길을 걷게 될 예정이었죠. 교도관의 무표정한 얼굴과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이상하리만치 현실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꿈결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먹먹하게 다가왔지요. 그의 죄명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귀금속상 강도 사건의 주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혈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물품 몇 점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기각되었고 마침내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이 그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떨쳐내지 못한 미련 같은 것이 희미하게 어려있는 듯도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현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떠올려 봅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들처럼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고 그의 소박했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의 절망감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는 듯합니다. 그때 잿빛으로 가득했던 그의 기억 속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보리였습니다. 몇 해 전 비 오는 날 공사장 근처에서 비에 쫄딱 젖은 채 버려져 있던 작은 강아지. 녀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면서도 민준이 내민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먹이자 녀석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민준은 녀석에게 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보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팍팍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퇴근 후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보리를 보면 민준은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면 보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가만히 온기를 나누어 주곤 했죠. 보리의 까맣고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나마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는 민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위안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던 날,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과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보리가 미친 듯이 지저대던 모습이 그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그는 애타게 보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가운 철문은 그와 보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죠. 그 후로 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거두어 주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를 굶주리며 헤매고 있을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형 집행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형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나 소원이 있습니까? 늘 그렇듯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는 침묵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남기곤 했죠.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지막으로 떠올린 보리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했던 온기, 맑았던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향해 흔들던 꼬리. 이대로 그 기억마저 안고 갈 수 있다면 죽음이 조금은 덜 두려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민주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우던 개 보리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질문을 던진 교도관은 물론 주변을 지키던 다른 교도관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나 연인 혹은 신을 찾는 대신 개를 만나고 싶다는 사형수라니.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면회실을 감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직 한 존재, 보리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 생의 마지막 소원일까요? 그의 진심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차가운 교도소의 벽처럼 그의 소원 앞에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형수 김민준의 전례 없는 마지막 소원은 즉각 교도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과 결재판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교도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강석. 수십 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온갖 종류의 수용자들을 겪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들어주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 종교의식 혹은 특별한 음식 요청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지요. 하지만 개를, 그것도 형 집행 직전에 사형수에게 데려와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은 그의 경험과 지식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교정 관련 법규집을 뒤적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는 보안 문제였죠. 외부에서 동물을 반입하는 과정 자체가 전례 없었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위생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동물 반입은 교도소 내 위생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형 집행 절차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개와의 만남으로 인해 사형수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불안정해져서 예정된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례 없는 허가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외부 여론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푼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교도소장의 입장에서 민준의 소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난감한 요청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소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딱딱하게 굳은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 교도관이 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베테랑 교도관 박철호였습니다. 박 교도관은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이 소장에게 민준의 소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김민준의 마지막 소원에 대해 보고 받으셨을 줄 압니다.
박 교도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상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김민준을 지켜본 바로는 그가 비록 흉악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비교적 규율을 잘 지켰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볼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늘졌던 그의 얼굴에 잠시나마 인간적인 표정이 스치곤 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과거 민준과 잠시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운동 시간에 우연히 민준이 혼잣말로 보리의 안부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박 교도관이 무심코 걔가 많이 보고 싶으냐고 묻자 민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보리와의 추억을 짧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빛에서 박 교도관은 깊은 외로움과 함께 순수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억은 박 교도관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지요. 소장님, 김민준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가족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박 교도관은 간절한 눈빛으로 이 소장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작은 위안마저 거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소장은 말없이 박 교도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과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단칼에 거절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박 교도관의 진심 어린 말과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마지막 절박한 소원이라는 무게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결정일까요? 법과 규정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동이 트려는 여명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선 한 인간과 그의 마지막을 결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인간의 고뇌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장은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교도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진중하게 울렸습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군.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군.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소원을 허락하겠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네. 보안과 위생의 만전을 기해야 하고 만남은 지정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허용될 걸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은 박 교도관, 자네가 맡아주게. 이 소장의 결정에 박 교도관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보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체포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박 교도관은 민준에게 보리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살던 동네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보리를 찾기 위한 수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보리가 살아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교도관은 교도소 문을 나서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교도소장의 결단은 파격적이었지만 그 이행의 무게는 고스란히 그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새벽녘 교도소의 냉기처럼 서늘했지요. 김민준이 체포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더라도 한 마리 개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보리가 과연 살아있을지, 살아있다 한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우선 민준이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민준의 옛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박 교도관은 잠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작은 세탁소, 그리고 길가에 좌판을 벌인 노인들에게까지 민준과 보리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민준이 강도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동네에서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살인자의 개는 찾아서 뭐 하렵니까?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 자체를 피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박 교도관의 앞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갈 뿐 보리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교도관은 지쳐갔지만 민준의 간절했던 눈빛과 보리 이야기를 할 때 잠시나마 반짝였던 그의 표정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허탕 끝에 박 교도관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그가 일했던 공사장 주변이나 자주 산책했던 공원 근처까지 범위를 넓혀 탐문했죠. 유기견 보호소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민준이 설명한 보리의 특징과 일치하는 개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갈 무렵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 현장 주변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범인이라면 그 근처에 보리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어쩐지 그곳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귀금속 상점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 뒤편 재개발이 예정되어 사람들이 떠나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폐지를 줍던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박 교도관은 보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런 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저기 폐공장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몇 번 본 것 같구먼. 노인이 가리킨 곳은 예전에 섬유 공장이었다가 부도 후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걔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결정적인 제보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노인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공장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을씨년스럽게 널려 있고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공장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교도관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제 선반 아래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웅크리고 있는 녀석. 민준의 사진 속 통통하고 윤기나던 모습과는 달리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털은 흙먼지로 뒤엉켜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민준이 말했던 그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보리의 눈빛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죠. 녀석은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거리면서도 자신의 앞발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낡고 해진 남색 천조각이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보리는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또한 보리는 특정 방향, 공장에 부서진 창문 쪽을 향해 간헐적으로 낮게 지저대곤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거나 혹은 그 방향에서 오는 위협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죠. 박 교도관은 천천히 자세를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리를 불렀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괜찮아. 보리야.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보리는 박 교도관이 민준의 이름을 몇 번 부르자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에 기억의 편린이라도 떠올린 것일까요? 박 교도관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소시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겁지겁 소시지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어진 틈을 타 박 교도관은 천천히 다가가 보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보리는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리는 듯 보리는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박 교도관은 안도감과 동시에 측은함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낡은 천 조각과 특정 방향을 향해 짓던 행동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이 작은 생명을 민준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이 만남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리는 박 교도관의 품에 안겨 폐공장을 나섰습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과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박 교도관은 곧장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죠. 수의사는 보리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영양제를 투여하며 기본적인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피부병 증세가 있었고 무엇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보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잠시 입원시키고 그 사이 교도소에 연락하여 보리를 찾았음을 보고하고 이송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보리를 교도소로 데려가기 전 그는 동물 미용실에 들러 녀석을 목욕시키고 엉망으로 엉킨 털을 단정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몰라보게 깨끗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보리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도관은 이동장에 보리를 태우고 삼엄한 교도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보리의 방문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특별 면회실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배치되었죠. 이동장 안에서 보리는 낯선 환경과 삼엄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박 교도관은 그런 보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한편 면회실 안에서 민주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 교도관으로부터 보리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쁨과 불안,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죠. 보리가 정말 와줄까? 2년 만인데 나를 기억이나 할까? 혹시 나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숱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면회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리고 박 교도관과 함께 보리가 들어섰습니다. 이동장에서 나온 보리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환경을 살폈습니다. 수많은 낯선 냄새와 사람들 속에서 보리는 불안한 듯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췄습니다. 그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보리의 온몸이 그대로 굳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는 보리의 까만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민준과 보리 사이에는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리는 민준을 빤히 바라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망설임과 불안감을 떨쳐버리려는 듯 보리는 온 힘을 다해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쁨과 서름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내며 보리는 민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앞발을 들어 민준의 가슴팍을 짚고 서서 녀석은 쉴 새 없이 그의 얼굴을 하차대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죠. 민준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보리의 털을 적셨습니다. 보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민준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보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 보리는 민준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그의 눈물을 하차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교도관과 다른 교도관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규율만이 존재하는 듯했던 교도소의 면회실이 한 인간과 한 마리 개의 애틋한 재회로 인해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감격적인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한 교도관이 면회실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민준의 사건 초기 조사에 관여했으며 평소 민준에게 유독 냉담했던 최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는 박 교도관에게 무언가 서류를 건네려는 듯 잠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던 보리의 행동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보리는 갑자기 민준의 얼굴을 핥던 것을 멈추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최 교도관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준에게 보이던 애정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철천지원수라도 만난 듯 극도의 적개심과 공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최 교도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불안하게 움직였고 심지어 민준의 등 뒤로 몸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낯선 사람에 대한 단순한 경계심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리의 격렬한 반응에 최 교도관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만 박 교도관에게 휙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면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겁고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가늘게 떨며 최 교도관이 사라진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보리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교도관 역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보리가 최 교도관에게 보인 저 극단적인 반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리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민준과 박 교도관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감동 대신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경고음은 아직 그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재회는 김민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변함없는 애정은 메마른 그의 감정을 적셨지만 마지막 순간 최 교도관을 향해 보였던 보리의 격렬한 반응은 떨쳐낼 수 없는 의문 부호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감방에 홀로 돌아온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맹수처럼 돌변하여 으르렁대던 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필 최 교도관이었을까요? 그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적의와 공포였습니다. 민주는 지난 수감 생활 동안 최 교도관과 마주쳤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유독 자신에게 가혹하고 냉담했으며 때로는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흉악범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겼지만 보리의 행동 이후 그 기억들은 어딘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철호 교도관 역시 그날 이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보리의 이상 행동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사건 기록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최 교도관은 유난히 민준의 유죄를 확신하며 수사를 몰아붙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수도 있었던 작은 정황 증거들은 그의 주장에 의해 쉽게 무시되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교도관은 마치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수사를 종결시키려 애썼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열정적인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보리의 격렬한 반응을 목격한 지금 그의 과거 행동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또한 보리를 발견했던 폐공장에서 녀석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 낡은 남색 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개들의 습성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것이 사건과 관련 있는 물건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의심이 과도한 상상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문했지만 보리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최 교도관 앞에서 보였던 극단적인 공포는 그의 마음속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며칠 후 김민준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재심 청구를 돕기로 한 국선 변호사 강지현이 처음으로 민준을 접견하러 온 것이죠. 강지현 변호사는 젊지만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의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언론의 작은 기사로 접했을 때는 그저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민준을 만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녀는 사건 곳곳에 남아있는 석연치 않은 점들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 사건에 단순한 감상 이상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체념한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진지하고 끈기 있는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보리와의 재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보리와의 감격적인 만남과 함께 마지막 순간 보리가 최 교도관에게 보였던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변호사님, 보리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마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요. 민준의 말에 강지연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동물이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해 강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최 교도관에 대해 그리고 사건 당시 그와의 관계나 기억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조사는 단순히 사건 기록의 오류를 찾는 것을 넘어 최 교도관이라는 특정 인물과 보리의 이상 행동이라는 미스터리한 단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철호 교도관은 깊은 고민 끝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보리를 폐공장에서 데려올 때 보리가 지키고 있던 그 남색 천 조각을 남몰래 챙겨두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빛 아래 천 조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칠고 낡은 천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옷감과는 다른 독특한 직조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섞인 약간은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파이프 담배 냄새 같기도 하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남성용 스킨 로션 향 같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쩌면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죠. 그는 강지연 변호사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강 변호사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교도관으로서의 의무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양심 사이에서 그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강 변호사에게 이 천 조각을 전달하는 순간 어쩌면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는 박철호 교도관으로부터 비밀리에 전달받은 남색 천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작은 천 조각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먼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 교도관의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도소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합법적인 정보 공개 청구와 과거 판례 분석,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 교도관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관련 서류와 메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끈질긴 조사 끝에 강 변호사는 몇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민준의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최 교도관의 근무 기록에 석연치 않은 공백이나 변경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의도적인 알리바이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갑자기 상당한 규모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등 그의 수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귀금속 상점과 최 교도관 사이에 과거 금전적인 거래나 원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희미한 소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아직 정황 증거에 불과했지만 최 교도관을 향한 의심을 더욱 굳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단계로 박 교도관이 건네준 남색 천 조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고 위험 부담이 컸기에 그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사설 감식 전문가에게 은밀하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강 변호사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 1000조각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며칠 후 마침내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1000조각의 섬유는 매우 희귀한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특정 고급 남성복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 교도관이 평소 즐겨 입던 겨울 코트와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더욱 결정적인 것은 1000조각에서 미량의 특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 피해자가 생전에 즐겨 피웠던 희귀한 체리향 파이프 담배의 연초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박 교도관이 희미하게 맡았던 그 스킨 로션 향의 성분 역시 검출되었는데 이는 최 교도관이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보리가 지키고 있던 1000조각은 바로 진범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며 그 진범이 최 교도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민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감식 결과를 설명하며 사건 당일 최 교도관과 관련된 기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민준은 강 변호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단서들, 옷감, 담배 냄새, 스킨 로션 향 앞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갑작스러운 습격, 정신없이 도망치던 순간, 그리고 폐공장 근처에서 얼핏 스쳐 지나갔던 한 남자의 뒷모습,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어딘가 불안한 듯 서둘러 사라지던 걸음걸이 그 모습이 이제 와 생각해보니 최 교도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스쳐 지나갈 때 바람결에 희미하게 풍겨왔던 바로 그 냄새. 최 교도관이 가끔 복도를 지나갈 때 풍기던 달콤하면서도 묵직했던 바로 그 스킨 로션과 파이프 담배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맞아요. 그 냄새 그리고 그 뒷모습. 민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보리의 격렬했던 반응, 폐공장의 1000조각, 최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민준의 되살아난 기억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는 박철호 교도관에게 다시 비밀리에 연락하여 이 사실들을 공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교도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빛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김민준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도 노련한 변호사나 교도관도 아닌 주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실의 조각을 물고 있었던 작은 생명, 보리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날조차 위태롭게 느껴질 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벽 너머로 다가오는 형 집행일의 검은 그림자는 그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지연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 책상 위를 점령한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들,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잔들. 그녀는 김민준의 생명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형 집행정지 신청서와 재심 청구서의 마감 시한은 바로 내일. 그녀는 흐트러지려는 정신을 다잡으며 밤새도록 준비한 서류들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지만 동시에 기존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에는 아슬아슬한 측면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보리가 최 교도관에게 보였던 극단적인 반응, 이것은 사건 재조사의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죠. 핵심은 폐공장에서 발견된 남색 천조각이었습니다. 국과수 출신 사설 감식 전문가의 보고서는 천조각의 희귀 섬유가 최 교도관의 코트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파이프 담배 성분과 최 교도관의 스킨 로션 향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 교도관의 의심스러운 근무 기록 변경 내역과 사건 전후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김민준이 고통 속에서 되살려낸 사건 당일의 기억 최 교도관과 닮은 인상착의와 특유의 채취에 대한 진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최 교도관이라는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엮어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되는 검찰 측의 반박 논리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그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벼랑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신문 기일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이례적으로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마도 개를 만난 사형수라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탓이겠지요. 피해자의 유족으로 보이는 이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강지연 변호사와 검사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분히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고 건조한 법률 용어 대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논리로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들, 오늘 저는 단순히 한 사형수의 형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죄 없는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색 천조각 감식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고 최 교도관의 행적에서 드러난 여러 의문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민준의 진술 변화에 대해서도 극심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기억 왜곡 가능성과 새로운 단서보리의 반응, 천조각 등을 통해 봉인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며 신빙성을 부여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보리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 증거는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결정적 단서들을 찾아내게 만든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동물의 본능적인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실 그 자체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반격은 예상대로 매서웠습니다. 노련한 중견 검사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의 주장은 온통 추측과 비약,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동물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조각함식 결과요. 그것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최 교도관의 행적이 의심스럽다고요? 그것 역시 명확한 물증 없는 심증에 불과합니다. 김민준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 없이 번복되어 온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는 목소리를 높여 강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특히 사설 감식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신력 문제를 제기했고, 최 교도관의 재정 상태 변화나 근무 기록 문제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끝난 사건입니다.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검사의 단호한 주장에 법정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양측의 공방을 지켜볼 뿐이었고, 시간은 민준에게 남은 생명의 모래시계처럼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최 교도관은 그야말로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거대한 불안과 공포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료 교도관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특히 박철호 교도관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범행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계획이었습니다. 노름으로 진 거액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마침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변변한 알리바이조차 없을 것 같던 김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 방향을 교묘하게 유도하여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완전 범죄를 이뤘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말 못하는 게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최 교도관은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익명의 편지를 교도소 상급 기관과 언론사에 보내 강지연 변호사가 사건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으려 한다거나 박철호 교도관이 김민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동료에게 접근하여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사건의 목격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돈을 건네며 다른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려 하기도 했죠. 교도소 내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박 교도관의 근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불이익을 주려 했고, 민준에게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변호사 믿고 까불지 마라. 그러다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협박은 민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범행에 대한 심증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발악은 마치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 교도관이 시간을 벌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판사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녀에게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매우 위험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보리를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철호 교도관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보리와 민준, 그리고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 형이 집행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 앞에서 그는 결국 강 변호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심했습니다. 작전 실행 당일, 박 교도관은 교도소장의 재가를 얻어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동물 행동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보리를 다시 교도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사전에 강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 교도관이 특정 시간에 반드시 지나가게 될 교도소 행정동의 한적한 복도를 관찰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평소 박 교도관과 뜻을 같이 했던 동료 교도관 몇 명과 마침 교도소 내부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검찰청 소속의 젊은 수사관, 그리고 강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저명한 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인권운동가까지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우연이었습니다. 박 교도관은 보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복도 한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보리는 낯선 환경에 다소 불안해하면서도 박 교도관의 차분한 목소리에 의지하며 얌전히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최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박 교도관과 보리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는 순간 박 교도관은 속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최 교도관이 보리를 발견하고 의아하다는 듯 잠시 멈칫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렬하고도 본능적인 반응이 보리에게서 폭발했습니다. 보리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최 교도관을 향해 달려들 듯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털은 바짝 곤두섰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까지 물었으며 이빨은 날카롭게 번득였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박 교도관의 팔이 휘청거릴 정도였죠. 보리의 눈빛은 오직 최 교도관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죽일 듯한 증오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기라도 한 듯 보리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최 교도관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광경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 교도관이 보리야, 안 돼, 진정해, 라고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목줄을 당겼지만 보리는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최 교도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뭐야? 미쳤어? 당장 안 치워! 그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인해 볼썽사납게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정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겁에 질린 사냥감처럼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극단적인 반응과 오직 그에게만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보리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강렬하고도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동물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재빨리 자신의 수첩에 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물 행동 전문가는 보리의 행동 패턴과 최 교도관의 반응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날카롭게 관찰하며 분석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당혹감과 놀라움 속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즉시 교도소 상부에 보고되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리의 이 두 번째, 그리고 더욱 격렬했던 증언은 마침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사법 시스템의 무거운 빗장을 흔드는 결정적인 망치질이 되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와 재심 개시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세는 분명히 그리고 극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느리고도 무겁게 흘러 마침내 김민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 집행 예정 시각이 불과 몇 분 앞으로 다가오자 교도소의 모든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 끝, 작은 대기실에 앉아있는 민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미동조차 없는 모습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삶에 대한 희미한 미련과 거대한 공포를 속삭이는 듯했죠. 그의 곁을 지키고 선 박철호 교도관은 차마 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벌어졌던 극적인 사건들과 한 가닥 희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의 벽은 이토록 높고 잔인하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법원 청사 앞 계단에 초조하게 서 있던 강지현 변호사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론과 증거 제출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사의 최종 결정뿐. 보리의 격렬한 반응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형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그러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휴대전화 액정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천둥처럼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는 법원 서기과. 강 변호사는 거의 반사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현 변호사님, 저 법원입니다. 방금 재판부에서 김민준 씨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 교도관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재심, 개시 역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교도소 측에 통보하겠습니다. 순간 강 변호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형 집행 정지, 그리고 재심 개시.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더욱 또렷하게 결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형 집행은 정지되었고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계단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박철호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도소 대기실. 형 집행을 위해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려던 순간 박 교도관의 휴대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박 교도관님, 됐어요. 형 집행 정지됐어요. 재심도 열린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변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 박 교도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선 채로 강 변호사의 말을 몇 번이고 되물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기적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 교도관은 즉시 형 집행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 집행관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법원에 직접 확인 전화를 걸었고 곧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교도관은 민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김민준 씨, 들려요? 방금 형 집행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재심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공허했던 눈동자가 박 교도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 재심 개시 그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그 말들의 의미를 되새기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가 그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생명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하는 듯 했습니다. 박 교도관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충성스러운 눈빛의 보리. 그 작은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용자들은 술렁였고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교도소장 이강석은 즉시 최 교도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특별구금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박 교도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이번 일로 인해 실추될 교정 행정의 신뢰와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았다는 안도감 또한 분명히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김민준과 강지연 그리고 박철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과 함께 검찰은 김민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 수사팀과는 완전히 독립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을 이끈 것은 바로 교도소에서 보리의 이상 행동과 최 교도관의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젊고 패기 넘치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선입견 없이 오직 증거와 진실만을 따라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강지연 변호사가 확보했던 증거들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색 천조각에 대한 국과수 정식 감정이 이루어졌고 사설 감식 결과와 동일하게 최 교도관의 코트 섬유 및 피해자의 담배 성분 그리고 최 교도관의 스킨 로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최 교도관의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동료 교도관들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거짓말과 조작된 알리바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건 당일 실제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과거 그가 폐지를 줍던 노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지만
수사팀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최 교도관이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최 교도관의 자택과 개인 사물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금고 안에서 사건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함께 피해자의 귀금속 상점에서 사라졌던 보석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 직후 거액의 노름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은닉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최 교도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최 교도관은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씩 깨지고 명백한 물증들이 눈앞에 제시되자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자신감 대신 초조함과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죠. 수사관은 그의 심리를 파고들며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특히 보리가 그에게 보였던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 언급하며 걔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걔는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압박하자 최 교도관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며칠 밤낮에 걸친 조사 끝에 최 교도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끔찍한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노름빛 때문에 귀금 속상을 털기로 계획했고 생각보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주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침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데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누명을 씌우기 쉬워 보였던 김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알리바이를 꾸며 김민준을 범인으로 몰아갔고 이후 죄책감보다는 완전 범죄를 이뤘다는 쾌감에 젖어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녹화되었고 그의 범행 전모는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형 직전까지 몰고 간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름 아닌 교도관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론은 최 교도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실 수사와 오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김민준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충견보리에 대한 동정과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 교도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김민준의 재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정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검찰은 김민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그의 무죄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민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준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은 김민준 씨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새로운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안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무죄를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 정문 앞은 그의 석방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 그의 무죄를 위해 함께 싸워준 인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멀리서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익명의 시민들까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열기였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햇빛에 익숙하지 않은 듯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교도소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까? 정신없는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민주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은 강지연 변호사와 박철호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보호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정중히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멍. 볼이었습니다. 그동안 박 교도관의 집에서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 몰라볼 정도로 건강하고 늠름해진 보리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보리는 안전선을 넘어 그대로 민준에게 뛰어올랐고 민준은 두 팔을 벌려 그런 보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내 강아지 보고 싶었어. 민준은 보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보리는 그런 민준의 얼굴을 핥으며 기쁨과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그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주인을 구한 영웅이 된 보리와 그의 주인 민준의 재회는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강 변호사와 박 교도관의 도움으로 민준은 간신히 기자들을 해치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잃어버린 10여 년의 세월에 대한 허망함, 그리고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세상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는 보리가 얌전히 앉아 민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 교도관이 민준과 보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둔 작은 집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담한 마당이 딸린 집. 민준은 차에서 내려 신선한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보리는 마치 제 집인 양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은 신발을 벗고 마당의 부드러운 잔디를 맨발로 밟아보았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땅의 감촉이 너무나 생경하면서도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살 없는 하늘은 너무나 넓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박 교도관, 강 변호사와 함께 마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함을 전하는 민준에게 두 사람은 오히려 미안함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응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돌아가고 민준은 보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는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을 조용히 반추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역시
그를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 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발치에 온기를 전하며 가만히 기대어 잠든 보리의 등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따스함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보리는 이따금씩 꿈이라도 꾸는지 가늘게 앞발을 움찔거리거나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한 숨소리를 내뱉곤 했죠. 그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시골밤의 깊은 정적 속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 끝에 앉은 민준의 어깨 위로는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교교한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슬을 머금은 풀내음과 흙냄새가 싱그럽게 코끝을 간지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밤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일까요? 그는 감옥의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 대신 발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마루의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을 가만히 음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자유롭다는 실감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자신에게는 오직 빼앗기고 잃어버린 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짓밟혔던 존엄성,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극한의 공포까지.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마치 깊은 화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아마 평생 그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잔상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이의 시선에서는 경멸과 의심을 읽어내곤 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존재하는 듯했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깊게 팬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고. 흘러가 버린 시간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남은 생마저 폐허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기적처럼 두 번째 삶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이고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라도 이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보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에 작은 채소를 심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부터 되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아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다시 한번 잠든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리. 이 작은 생명은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건져 올린 구원자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상처를 하차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도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준 충직한 친구였습니다. 보리의 까맣고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민주는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의 존재는 그가 다시 한번 세상을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용기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고맙다. 보리야, 정말 고맙다.
민주는 잠든 보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위로 마치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도 강인한 희망의 온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는 않지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진실하고도 단단한 희망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그들의 앞날이 때로는 희미할지라도 결코 꺼지지 않고 고요하게 그리고 밝게 빛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한 인간과 충견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와 동행이라는 새로운 장을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